자, 오늘은 카페에 올라온 공포썰 랜덤으로 읽을게요. 주제 없음 그냥 읽습니다잉. 초록 아이언님, 세 가지 이야기가 있나봐. 납골당의 시체들, 옷장 안에 들어있던 누군가, 기숙사에 들어온 남자아이. 슈멜코 카페에 다른 거 퍼가지 말아주시고. 안녕하세요. 미술을 하는 친동생이 그림을 그리면서 슈멜코님의 틀즈와 라디오를 듣는다고 너무 재미있다면서 학원에서 보는 걸로 모자랐는지 집에서 아이패드를 끼고 사는 동생을 봤습니다. 아까 그 친구 아니에요? 아까 유튜브 채팅방에 저 미술 학원에서 몰래 에어팟 핫총 끼고 보고 있어요. 크크 이런 애가 있는데 얘 언니 아니야? 누구야? 네, 얼마나 재미있길래 하면서 옆에서 같이 봤는데 어느새 저도 푹 빠져버려서 슈멜코님의 라디오를 다 보고 트위즈도 달리고 있더니 글을 쓰고 있네요. 저도 어렸을 때 겪은 기이하고 무서운 경험들이 있던지라 슈멜코님이 읽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글을 써봐요. 이렇게 제 경험을 글로 직접 써본 적은 없어서 문장이 매끄럽지 못할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세 가지 에피소드가 시간 순서대로 있어서 편의상 간단히 제가 생각한 제목과 숫자를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납골당의 시체들. 이 얘기는 제 꿈에 관한 얘기예요. 처음 이 꿈을 꾼 거는 나이가 생각도 나지 않을 만큼 어렸을 때 꿨습니다. 어렸을 때는 엄마, 저, 동생, 아빠 이렇게 4명이서 커다란 침대 2개를 이어붙여 같이 자고는 했어요. 꿈 내용을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꿈에서 눈을 뜨면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몸을 일으켜서 저의 몸을 내려다보면은 고무줄로 되어 있는 흰색 무지 바지와 흰색 반팔을 입고 있었고 이렇게 그림이 있네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제가 있는 공간을 살펴봤는데 꿈인지 몰라도 저는 이 공간이 납골당 건물 안에 있는 시체를 태우는 화장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전 납골당을 가본 적이 없어요. 납골당에 시체 태우는 화장터가 있는지도 모르고요. 그런데 꿈에서는 이 공간이 납골당 건물 안에 시체를 태우는 화장터라는 걸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이건 뭐지? 그 도구를 깨 제가 앉아있는 공간 바로 뒤에는 납골함 같은 선반이 높게 쌓여 있었고 제가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리자 벽에 시체 태우는 소각장 같은 함이 2개가 있더라고요. 꿈에서 저는 납골함을 등지고 앉아있었어요. 이 동그라미가 본인인가 보네. 이게 소각장이고 요 긴 원이. 꿈에서 몸을 일으킨 저는 주변을 살펴보려고 뒤를 돌아봤고 몸이 얼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보통 납골함 안에는 뼈를 담아두는 함과 그 옆에는 작은 꽃이나 가족사진 혹은 고인의 사진이 작게 들어있는 게 보통인데 제가 뒤를 돌아서 본 납골함 안에는 저의 가족, 친척, 주변의 친한 친구들이 사진이 영정사진처럼 커다란 액자가 함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뼈를 담아두는 함과 작은 꽃은 보이지 않았고 그저 유리로 막힌 납골함 안에는 커다란 액자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이 영정 사진처럼 배경은 흰색이고 사람 얼굴이 가깝게 찍혀있는 사진이었어요. 그렇게 생긴 액자 몇 층짜리가 납골함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 자체로도 오싹한데 더 소름이 돋는 것은 액자 안에 있는 저의 가족, 친척, 친구들의 얼굴이 온전치 못한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눈 한쪽이 찌그러져 피가 나고 있거나 머리카락이 듬성듬성 뽑혀서 피가 나고 있거나 환하게 웃고는 있는데 이빨이 하나 없이 입에는 피가 덕지덕지 묻어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들을 더 이상 보기 힘들어서 뒤를 돌아보고 있던 고개를 앞으로 돌렸어요.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말이죠. 앞을 돌아본 순간 저의 눈앞에는 사람의 발바닥들이 일렬로 늘어져 있었고 그 모습을 본 저는 몸이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이게 발바닥이구나. 분명 꿈에서 몸을 일으켰을 때는 보이지 않았었는데 말이죠. 책상을 길게 이어붙여서 사람들이 그 위에 일자로 누워있었고 그래서 제 눈앞에는 발바닥만 보인 것 같았어요. 저는 몸을 일으켰고 다들 기다란 흰색 천을 덮은 채로 맨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저는 흰색 천을 조심스럽게 걷었고 이윽고 저는 누워있던 사람들이 누군지 알게 되었어요. 그 사람들은 납골함에서 본 우리 가족, 친척, 친구들이었습니다. 피는 다 닦여 있었지만 방금 본 사진처럼 눈이 찌그러진 모습과 머리카락이 뜯긴 모습. 액자에서는 얼굴밖에 나오지 않아서 몰랐지만 손가락이 없거나 팔이 부러져서 이리저리 휘어져 있는 모습을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의 가족, 친척, 친구들의 이런 모습을 본 저는 어린 마음에 이 사람들의 걱정보다는 너무 무서워서 이 공간을 당장 빠져나가야겠다, 도망쳐야겠다는 생각밖엔 들지 않았어요. 낙고람 옆에 출구가 있었던 모습이 어렴풋이 생각나서 전 출구로 나가기 위해 몸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전 출구 바로 옆에 앉아있는 누군가를 보고선 발이 얼어버렸어요. 출구와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화려하지도 너무 단정하지도 않은 긴팔에 빨강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누워있던 사람들을 비롯한 저도 하얀색 옷을 입고 있었고 제가 있는 공간도 벽과 바닥이 다 하얀색이라 그런지 저에게 등을 돌리고 바닥에 앉아있는 여자의 모습이 너무나 이질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뒷모습밖에 보이지 않았지만 그 여자는 검은색의 긴 머리카락이었던 것 같아요. 그 여자는 자신의 옷과 같은 빨강 손수건으로 무언가 열심히 닦고 있었습니다. 여자 옆에는 무언가 높게 쌓여 있었고 조금 더 자세히 보니 그 여자 손에 들려있던 건 액자였어요. 저는 몸을 뒤로 틀어서 아까 봤었던 납골함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많던 액자가 다 빠져서 빈 납골함만 보이더라고요. 도대체 소리 소문 없이 이렇게 짧은 순간에 그 많은 액자를 자신의 옆으로 옮겼다는 게 말이 되진 않지만 꿈이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런 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 여자가 자신의 옆에 있는 액자를 다 닦기 전에는 이 공간에서 나가야겠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하지만 무서워서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제가 인기척이라도 내면은 그 긴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는 여자가 저를 향해 고개를 휙 돌려버릴 것만 같은 무서움에 전 똑바로 서서 입술을 꽉 깨물고 벌벌 떨었던 것 같아요. 그 순간 누군가 저를 확 건드렸고 전 꿈에서 깨어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저희 엄마였어요. 아주 어렸을 때라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만 두 개의 침대 틈 사이에 끼워놓고 잤던 발은 빠져 있었고 왼쪽 팔 한쪽이 누가 침대 바닥에 끌어당긴 것처럼 침대 틈 사이로 박혀있던 터라 팔이 아팠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엄마의 얼굴을 보고 엄마 품에 안겨 펑펑 울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엄마랑 시시콜콜한 얘기를 하다 그때 얘기를 들어보니 제가 식은땀을 뻘뻘 흘리면서 몸을 바들바들 떨길래 얘가 어디 아픈가 싶어서 저를 깨우려 했는데 몸을 흔들면서 이름을 불러도 제가 일어나지 않았고 엄마는 저를 강하게 깨우려고 몸을 세게 흔들었다고 합니다. 전 펑펑 울었다고만 기억하고 있는데 엄마가 본 저의 모습은 애가 거의 경기를 일으켰다고 하네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그러한 무서운 꿈에서 겨우 벗어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제가 16살이 될 적까지 저를 쫓아다녔습니다. 특별한 날이나 계기가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저는 몇 달에 한 번씩, 길게는 몇 년에 한 번씩 똑같은 꿈을 꿨습니다. 꿈에서의 제 모습은 그 시절의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꿈을 계속 꿀수록 제 몸이 성인처럼 커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와 동시에 제가 입고 있는 옷은 점점 작아지고 있었죠. 마지막으로 그 꿈을 꾼 16살의 저는 이 꿈을 어떻게든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이 빨강 여잔가? 그림 기준으로 왼쪽 공간은 사람들의 발만 보였던 책상. 완전 이해됐어. 그때는 무슨 객기였는지 모르겠지만 꿈에서 그 여자의 뒷모습을 보고 최대한 소리를 내지 않고 출구 쪽으로 몸을 옮겼어요. 원래라면은 그 여자를 주시한 채로 벽에 등을 바짝 붙어서 출구 쪽으로 가려고 했으나 그건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벽을 바라본 채로 출구 쪽으로 슬금슬금 몸을 옮겼습니다. 출구에 거의 다 도착했고 이제 나가기만 하면 됐어요. 도망치려고 맘을 먹고 나가려는 그 순간에 뒤에서 저의 종아리를 덥석 잡는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꿈에서 깨어났고 그 이후로 꿈에서 여자를 보는 일은 없었어요. 너무 싱겁게 끝난 것 같네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똑같은 꿈을 계속해서 꾸는 일이 진짜 가능한 일인지 저는 왜 그런 꿈을 6번이나 꿨는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불길한 꿈이라서 그 꿈을 꾼 날에는 혹시 제 주변인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지 종일 기분이 우울하곤 했어요. 하지만 다행인 거는 마지막 꿈을 꾸고 10년 정도 지났지만 그 꿈을 다시 꾼 적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 만약에 다시 꾸면 어떡하지? 잡은 거 다음부터 진행되는 거 아니에요? 10년이 지났지만 다시 꿀 수도 있잖아. 어쨌든 계속 머릿속에 남아있으니까 이어하기 되면 어떡해? 다음 거 읽어볼게요. 두 번째, 옷장 안에 들어있던 누군가. 이 일은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할아버지께서 편찮으셔서 병원에 입원하고 계셨고, 가족 중에 저희 가족이 병원과 제일 가까워서 가족끼리 자주 병원에 가곤 했어요. 그날도 저희 가족이 병원에 가려 했는데 제가 몸 상태가 좋지 못해서 저를 제외한 가족들은 할아버지가 계신 병원으로 발걸음을 옮겼고 저 혼자 집에 남았습니다. 평소에 무서운 걸 좋아해서 공포영화도 곧잘 보긴 하지만 아무도 없는 어두운 집에 저 혼자 남아있는 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했는 게 거실에 있는 TV였습니다. 당시 TV에는 VOD가 설치되어 있었고 저는 그 중에서도 제가 잠드는 동안 끊기지 않을 만큼 편수가 많은 프로그램을 찾아봤고 동물농장이라는 프로그램이 눈에 들어왔어요. 진짜 귀엽겠다. 이거면은 귀신 바로 물리치지. 편수가 200화가 넘게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저는 밝은 느낌의 이 프로그램을 켜두면 무섭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집에 불은 다 끈 상태로 TV만 틀어 제 방까지 들릴 정도로 소리만 작게 설정해두고 침대에 몸을 눕혔습니다. 제 방에 있는 침대에 누웠니 깔깔거리는 소리와 밝은 BGM이 들려왔고 저는 TV 소리를 자장가 삼아서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지나서 순간적으로 선잠에서 깼고 저는 가위에 눌려버렸어요. 그때 가위를 처음 눌린 저는 몸이 움직이지 않는 느낌이 너무 신기했고 몸을 이리저리 움직이려 해도 손과 발을 누가 꽉 누르고 있는 듯이 몸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게 말로만 듣던 가위구나. 너무 신기한 마음에 속으로 놀라했었고 그때까지만 해도 무서운 느낌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가위라는 현상을 처음 느껴봐서 신기했던 마음이 더 커서 그랬던 걸까요? 그 순간 누군가가 뭘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가위에 처음 걸리면은 눈도 못 뜨는 줄 알았는데 그 소리를 듣고 소리가 난 곳을 쳐다봤는데 눈은 떠지더라고요. 도면이도 있네. 장소는 베란다 밖에 있는 흰색 옷장이었습니다. 아, 여기? 이거? 너무 가까운데 침대랑? 덜덜덜. 침대 바로 옆에 베란다 붙어있는 그런 거 알죠? 거기 베란다 쪽에 옷장이 있었대요. 저는 처음에는 얼떨떨한 기분이었어요. 원래 가위에 눌리면 이런 소리도 들리나? 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놀래서 계속 옷장을 쳐다보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전보다 더 큰 소리로 문을 안에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제서야 뭔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가위를 풀어보려고 몸을 이리저리 움직이려 했지만 몸은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는 신기하긴 개불, 빨리 도망가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어요. 몸은 돌덩이 같아서 움직여지지도 않았고 옷장 안에 있는 무언가가 옷장 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똑똑에서 쾅쾅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어요. 당장이라도 옷장 문에서 무언가가 튀어나올 듯이 쾅쾅거리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고 너무 무서워서 당장이라도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손가락에 힘을 주고 움직이면 가위가 풀린다는 얘기가 생각났고 저는 온몸의 힘을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집중해서 손가락을 움직이려 했습니다. 까딱하며 손가락이 움직였고 아직 뻣뻣한 느낌은 남아있었지만 가위가 풀렸어요. 전 거실로 도망 나갈 힘도 없고 그럴 용기도 없던 터라 베개 옆에 두었던 핸드폰만 낚아채서 이불 속으로 숨어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엄마에게 집에 와주면 안 되겠냐고 울며 말했던 것 같아요. 엄마도 제 목소리를 듣더니 놀란 듯이 알겠다고 기다리라 하시더니 전화가 끊겼고 저는 쾅쾅거리는 소리와 함께 방 안 이불 속에서 엄마가 올 때까지 몸을 벌벌 떠며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와 함께 쾅쾅거리는 소리가 딱 멈췄습니다. 엄마가 신발장에서 신발을 벗기도 전에 저는 현관문을 뛰쳐나가서 울면서 엄마에게 달려왔어요. 엄마는 저를 쳐다도 안 보시곤 저에게 화를 내시더라고요. 자식이 울고 있는데 무슨 일인지 물어보지도 않고 화부터 내는 엄마에게 섭섭함을 느낄 새도 없이 엄마의 입 밖에 나온 말은 저를 얼어붙게 했습니다. 무슨 일이라도 있나 싶어서 급하게 왔더니 TV 소리는 왜 저렇게 크게 하고 있어? 밤인데 TV 소리를 왜 그렇게 크게 하고 있냐는 엄마의 호통이었어요. 그 순간 몸이 얼어붙어 뒤를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TV 소리가 0부터 100이라고 하면은 전 분명 30 정도로 작게 맞추고 방에 들어갔는데
엄마는 신발장에서 신발을 벗더니 거실로 가서 TV 리모컨을 잡고 소리를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 눈에 보인 건 TV 소리가 88 정도의 소리 크기가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뒤로 엄마에게 아무리 설명해도 믿어주지 않았고 지금도 가끔 생각이 나서 엄마에게 다시금 얘기했지만 아직도 못 믿는다는 눈빛을 보내시곤 합니다. 그날 이후로 그때처럼 옷장 안에서 큰 소리가 나는 일은 없었지만 가위는 자주 눌리게 되었어요. 무서워서 엄마 뒤에 숨어서 옷장 안을 열어달라고 했지만 당연히 옷장 안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엄마에게 가위가 계속 눌린다고 말씀을 드리면 엄마는 방 구조를 바꿔주셨고 신기하게도 그 뒤로는 가위에 눌리지 않았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도 새로 이사한 집에서 가위를 눌리면은 방 구조를 바꾸거나 친구들과 놀러 갔을 때 가위에 눌리면 자는 방향을 바꾸곤 합니다. 하지만 가끔 의문이 들기도 해요. 그때 TV 소리는 왜 커져 있던 걸까요? 옷장 안에서 두드리던 그것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자다가 리모컨 깔아 뭉갠 거 아닌지. 아니 거실에 리모컨 두고 갔겠지. 오랑이가 두드렸다고? 미친 오랑이. 오랑이 진짜 세던데. 오랑이 그 유치원 애들이랑 댄스 배틀 하는 영상 있거든요. 그거 대단해. 오랑이 춤 엄청 잘 춰. 레알 누가 들어온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누가 근데 들어와서 리모컨을 밟았나? 밟아서 이렇게 한번 밟으면은 꾸준히 쭉 밟으면 드르르륵 하고 계속 커지잖아요. 볼륨이. 그렇게 됐나? 그리고 놀래서 나갔나? 자, 다음 3번. 기숙사에 들어온 남자아이. 이 얘기는 그렇게 무서운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 생각해도 신기한 경험이라 적어봅니다. 아, 들어와서 소리를 일부러 키우고 집을 뒤진 거라고? 아! 헐. 진짜 그렇다면? 자기 소리 묻히게 하려고? TV도 켜져 있으니까 그냥 당신 범인이셈? 이 얘기는 그렇게 무서운 얘기 아니지만 지금 생각해도 신기한 경험이라 적어봐요. 제가 고등학생 때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저는 집에서 가까운 학교에 다니고 있었지만 집에 있으면 공부는 안 하고 놀기만 한다는 부모님의 상호에 못 이겨 학교에 딸린 기숙사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날은 시험이 끝난 날이었고 기숙사 사감 선생님께서는 시험이 끝난 기념으로 원래는 저녁 8시에 여는 기숙사 정문을 시험이 끝난 시간에 맞춰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오늘 하루는 푹 쉬라고 하면서 저는 간단한 짐만 대충 기숙사 방에 때려넣고 친구들과 밖에서 놀려고 약속을 잡아놓은 상황이었어요. 친구들은 기숙사 정문에서 기다리고 저는 신나는 마음으로 기숙사 건물 안으로 들어갔고 방으로 걸어가는 도중 엄마에게 전화가 와서 엄마와 전화를 하며 기숙사 방문을 열었습니다. 룸메는 아직 학교에 나오지 않았는지 기숙사 방에는 아무도 없었고 불을 켜지도 않았는데 낮 시간이라 그런지 방은 밝았습니다. 엄마와 전화를 하며 침대 옆에 있는 제 책상 위에 짐들을 올려놓고 나가려고 몸을 돌렸고 저는 순간적으로 몸이 굳어버렸어요. 제 눈에 들어온 것은 제 침대 위에 앞바다리를 하고 두 손을 앞으로 모은 채 앉아있는 어린 남자아이였어요. 도면이 나왔네요. 평면도가. 그 아이는 저를 쳐다보지는 않았고 그저 앉아있는 모습 그대로 앞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앉아있구나. 귀신이라 하기에는 무서운 얼굴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닐 뿐더러 상처나 피 같은 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머리는 짧은 생머리가 앞머리를 덮고 있었고 생머리에 앞머리 덮고 있었고 옷은 자동차 모양이 그려진 손목과 발목에 고무줄이 들어간 딱 어린아이들이 입을 법한 내복을 입고 있었어요. 귀신이라고 한다면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봤던 그런 무서운 모습을 상상하곤 했는데 제가 본 남자아이는 너무나도 그 나이대의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얼핏 보면은 귀신이 아니라 그냥 사람이라고 느낄 법한데 그건 아니었어요. 전체적으로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살짝 파란빛을 띠고 있었거든요. 살짝 투명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슬픈 표정도 화난 표정도 아닌 무표정으로 그 아이는 그저 제 침대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전 너무 놀랬지만 만약 그 상황에서 제가 큰 액션을 취하면은 그 아이가 저에게 무슨 짓이라도 할까봐 저는 최대한 태연한 척하며 엄마와 전화를 이어갔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라고 저는 제가 엄마에게 무슨 정신으로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채 최대한 태연한 척하며 그 아이를 지나쳐갔습니다. 통화 너머에 엄마는 하고 싶은 말이 뭐길래 이렇게 말을 끄냐 라고 물었지만 대답할 틈도 없었어요. 신발장까지 가서 저는 신발을 후다닥 신고 최대한 조용하고 빠르게 문 밖을 빠져나왔고 엄마한테 이따가 다시 연락하겠다며 통화를 끊고 밑에 있는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었지만 친구들은 믿어주지 않았어요. 친구들과 놀고 기숙사에 들어가던 길에 룸메를 만나 룸메한테 이 사실을 알려줬지만 믿어주지 않았고 저는 혼자 방에는 절대 못 들을 것 같다며 룸메 등에 거의 매달리다시피 방으로 같이 들어갔습니다. 당연하게도 그 아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전 한동안 룸메의 침대에서 같이 잠을 자곤 했어요. 그 아이는 진짜 귀신이었을까요? 아니면 제가 헛것을 본 거였을까요? 어디선가 진짜 귀신을 본 사람들은 맨정신에 진짜 사람처럼 생긴 것을 봤을 때 그게 귀신이라고 하던데 그날 제가 본 것은 진짜 귀신이었는지 아직도 의문입니다.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최대한 그때의 기억들을 살려가면서 써봤는데 쓰다 보니 그리 무섭지 않네요. 만약 이야기를 슈말코니 방송에서 읽어주시면은 제 동생도 지금 듣고 있겠죠? V. V. 아무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형제가 제 이야기를 듣고 있네요. 형제인지 자매인지 남매인지 둘 다 계속 들으라잉. 제목이 상당히 자극적이야. 우수아님 공군 복무 시절 게이 귀신에게 당한 생애 첫 가위 눌림과 보너스 공포썰.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겪은 살면서 몇 안 되는 공포썰을 풀어보려 합니다. 이렇게 카페에 글을 풀어본 적이 없어 글 쓰는 스킬이 매우 부족합니다. 양해 부탁드려요. 그리고 혹시나 같은 시기에 같은 소대였다면 이 글을 읽고 바로 제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 텐데 모른 척하고 넘어가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하하. 전 살면서 귀신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가위에 눌린 적도 없네요. 겁이 많고 기가 약한 듯한데도 귀신과 관련된 일을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다는 점이 참 신기합니다. 사실 어릴 때부터 귀신이나 신 같은 존재를 전혀 믿지 않았어요. 대신 꼭 그런 존재가 존재하길 바랐습니다. 그런 존재가 없는 세상은 너무 재미가 없으니까요. 그러나 제가 군 생활을 하며 처음으로 귀신의 존재를 느끼게 됩니다. 저는 공군 군사경찰 부헌병 군사경찰 특기로 복무했습니다. 헌병이라고 해서 뭐 대단한 건 아닙니다. 저처럼 아무 자격증 없이 공군에 입대하여 훈련소 성적도 그냥저냥 하면서 높은 확률로 헌병을 가게 될 겁니다. 공군 병사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특기입니다. 보통 헌급반, 헌병, 급양, 방공포, 이 헌급반이라고 부르는 세 가지 빡센 공군 특기 중 하나입니다. 물론 그래도 육군보단 편합니다. 아마도. 공군 헌병의 근무 형태, 크루제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릴 것인데 그 이유는 후술할 가위썰의 원인을 제가 몇 가지 추측을 해보았는데 그 중 하나와 조금 관련이 있습니다. 내가 이걸 짧게 읽어봤는데 그 본 썰 들어가기 전에 좀 설명이 길어요. 근데 그 설명을 읽는 게 낫긴 할 것 같아요. 아무튼 들어봐. 자, 먼저 크루제는 그냥 교대 근무입니다. 공군은 헌병이 24시간으로 기지를 방어하고 있기 때문에 근무 중인 헌병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공군 병사들은 불침범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근무 특성상 생활관에서도 새벽에 샤워하거나 라면 끓여 먹거나 담배 피러 흡연장 나가고 그러는 인원들이 꽤나 있습니다. 제가 쓰던 생활관은 다른 소대도 같이 쓰는 통합생활관으로 건물에 인원이 꽤 많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대략 상병쯤에 샤워실 천장이 무너져서 조명을 사용할 수 없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 당시 샤워실의 상태가 정말 처참했는데 철근까지 내려와서 진짜 어디 전쟁 항복한 폐건물 속에 있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무서운 점은 저 상태로 꽤나 오랜 기간 수리를 안 하고 놔뒀다는 점입니다. 여튼 저는 평소 새벽에 느긋하게 샤워를 늘 했었는데 천장이 무너진 이후로는 그래도 역시나 샤워를 새벽에 했어요. 다만 조명이 들어오지 않다 보니 잘 보이지도 않고 무서워서 재빨리 후다닥 샤워하고 나오는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이 사람은 왜 본론으로 안 들어가고 교대 근무니 샤워실 천장이 어쩌니 자꾸 다른 말을 하나 싶으실 텐데 먼저 근무 형태를 설명드린 이유는 제가 새벽에 느긋하게 샤워하던 것에 대한 사전 설명인 거고 샤워실의 경우 제가 한동안 그렇게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새벽의 암흑 속에서 혼자 샤워를 하던 게 아마 귀신의 타겟이 된 게 아닐까 하는 추측을 해보았기 때문이에요. 호호. 이제 여기 귀신이 왜 샤워실에서 타겟을 찾았겠냐라고 하면은 그 이유는 아래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진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지만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만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샤워실 얘기는 제 추측이고요. 이보다 더 강력한 원인으로 지목이 되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제 생활관 자리가 이전에 쓰던 선임으로부터 쭉 터가 안 좋다는 말이 내려왔다는 겁니다. 사진을 통해 제가 막내 시절 잠깐을 제외하고 전역할 때까지 살았던 생활관을 보여드리겠어요. 이거는 진짜 사진이 아니고 인터넷에서 주운 사진이래요. 약간 다르지만 최소한 저 침대와 관물대는 제가 쓰던 것과는 완전 동일합니다. 참고로 공구는 예로부터 저 하늘색 솜이불이 트레이드마크였는데 제가 살면서 덮어본 모든 이불 중 저 이불이 가장 포근합니다. 저 침대와 관물대를 기억해주세요. 다음으로 스케치업을 재현한 저희 생활관, 저퀄리티 생활관을 보여드릴 텐데 대충 저 침대와 관물대를 대입해 상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주셨군. 참고로 저희 생활관은 굉장히 좁았습니다. 그 예시로는 위에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출입문 쪽 자리에 관물대 2개를 벽처럼 겹쳐놓은 것과 나머지 관물대마저도 옆으로 세워놓은 것을 알 수 있었죠. 여기가 좀 되게 답답하다. 여기를 어떻게든 쓰려고, 이 구석 자리를. 거기에다 생활관이 1층에 북향인데 북향 앞에 좀 떨어져서 간부 아파트가 있어서 사생활 침해 등의 이유로 사실간 1년 365일 내내 커튼을 치고 살았어요. 그 와중에 저희와 같은 생활관 건물을 쓰던 기동소대 상황실이 같은 건물을 공유해서 건물 앞에서 소형 전술 차량이나 장갑차 시동 걸고 있으면은 온 건물에 매연 냄새가 진동을 했고 건물 내 습기도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TMI 미쳤대. 그니까 나 지금 벌써 여기 냄새를 뭔가 알 것 같아. 그래서 군생활 동안 비염이 정말 많이 심해졌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제 자리가 저 중에 어디냐라는 거예요. 와, 여기야? 바로 여기입니다. 문 뒤에예요, 문 뒤에. 사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두 면은 벽이고 양면이 막혔네, 완전 이렇게. 한 면은 관물대로 막혀있는, 좋게 말하면 캡슐 호텔처럼 아늑한 곳이죠. 다만 앞서 설명하였듯이 기본적으로 햇빛도 안 들고 환기도 잘 안 되는데 그 와중에 문이 열리는 방향의 뒤편이라 찐으로 구석탱이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왕따라도 당해서 저런 자리에 버려졌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의 자리는 짬킹의 상징이자 태블릿을 쓸 수 있는 공군의 특성상 남 신경 안 쓰고 편하게 있을 수 있는 그야말로 모두가 원하는 천상의 자리, 약간의 과장 포함. 제가 막내 생활관에서 생활관을 옮길 당시 소대 최고참들의 전역 등의 시기가 잘 겹쳤고 저 생활관의 선임들이 저 자리를 사실상 제 자리로 찜해주셔서 제가 아주 당당히 저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어요. 호호호. 대충 제 자리에서 보는 시점입니다. 완전히 사방이 막혔습니다. 진짜 답답하다. 이렇게 누워있을 때 고개 살짝 밑으로 내리면 이렇게 보이나 보다. 서른이 진짜 길었네요. 이제 진짜 시작한대. 미친 거 아니야? 이제 진짜 시작 안 하면 나 진짜 때린다. 때는 상병 정도 되었을 어느 날 이제 시작했어. 시간은 대강 저녁 즈음이었습니다. 아마 오후 7시, 8시 정도였을 거예요. 저는 이불을 덮고 뒤에 베개를 두고 앉은 것도 누운 것도 아닌 반쯤 앉은 자세, 뭔지 아시죠? 이 상태로 유튜브를 보다가 깜빡 졸았습니다. 참고로 이때 생활관에 불도 켜져 있었고 애들도 수다를 떨고 그러고 있어서 저는 이불을 머리 끝까지 끌어올린 상태로 있었죠. 그때 갑자기 눈은 감고 있는데 정신이 딱 깼습니다. 이때 애들 떠드는 소리 같은 게 다 들렸어요. 자세도 그 자세 그대로였고
그런데 몸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누군가 제 뒤에서 양쪽 귀 밑 목 부분에 하고 바람을 불었어요. 그 누군가가 말을 하거나 제가 눈을 뜨고 본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남자라는 느낌만큼은 확실히 들었습니다. 기분이 참 더러웠어요. 솔직히 목에 누가 뒤에서 호호 바람을 부는 느낌이 영 좋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앞서 생활관 사진을 보셨겠지만 제 자리는 구조적으로 누가 뒤에 와서 바람 분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제 시점에서 오른쪽과 뒤는 벽이고 왼쪽 건물대가 벽을 만들고 있습니다. 만약 침대 위로 올라와서 그랬다면 침대도 흔들렸을 것이고 제 몸과 직접 접촉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저는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쓰고 있었어요. 그렇게 몇 번 바람을 후후 기분 나쁘게 불더니 갑자기 눈이 떠졌어요. 바로 이불을 제끼니 역시나 제자리인 저 말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 바로 건너편 동기는 그냥 평소처럼 자기 자리에서 태블릿을 보고 있고 다른 애들도 계속 들리던 소리대로 자기들끼리 수다를 떨고 있었죠. 이는 제가 살면서 처음으로 겪은 가위 눌림이었습니다. 물론 이대로 끝은 아닙니다. 며칠 뒤에 또 비슷한 시간에 저는 또 같은 눈물로 추정이 되는 귀신에게 또 당하고 맙니다. 역시나 비슷한 시간대에 저는 피곤해서 이번엔 그냥 누워서 역시나 밝은 조명과 소음에 이불을 머리 끝까지 덮은 채로 잠에 들었어요. 그런데 역시나 눈은 감은 채로 정신만 깼죠. 이번에는 갑자기 아래에서 누가 제 옆구리를 손가락으로 톡톡 치고 양손으로 제 허리를 잡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겁니다. 와, 이게 진짜 기분 정말 더러웠습니다. 진짜 기분 더럽습니다.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으나 실제 치안을 만나면 이런 기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가볍게 말하는 게 아니고 진짜 기분이 너무 더러웠어요. 저는 몸을 움직이질 못하는데 제 허리를 만져대니 너무 더러웠습니다. 씨바. 씨바에 볼드채 넣었어. 참고로 이때도 저에게 말을 걸거나 눈에 보이는 건 아니지만 남자라는 느낌이 딱 왔습니다. 그렇게 저는 너무 기분이 더러워 빨리 깨어나고 싶었고 한참이 지나서 갑자기 몸이 움직여졌고 이불을 바로 제꼈더니 역시나 지난번처럼 건너편 동기는 태블릿 보고 있었죠. 앞서 말했듯 제가 이 자리로 옮길 때 선임이 이 자리 터가 안 좋다는 말을 해준 적이 있는데 정말 터가 안 좋은 게 맞나 보다 싶었어요. 특히나 귀신을 믿지 않는 제가 귀신이 맞다고 확신을 한 부분은 분명 그게 남자로 느껴졌다는 겁니다. 너무 만약에 진부하게도 처녀 귀신이거나 그랬으면 코웃음을 쳤겠죠? 근데 군대 안에서 하필 제 귀에 바람을 불고 허리를 만져대는 남자 귀신이라니요. 상황이 너무 그럴듯하지 않나요? 그리고 앞서 제가 불 꺼진 새벽 샤워실에서 타겟이 되었을지 않았을까 했던 부분은 이 귀신이 게이인 것 같다는 저의 강력한 확신입니다. 제가 뭐 비하의 의도로 게이라고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 귀신놈은 분명 제 목덜미에 바람을 불고 허리를 만졌어요. 남자 귀신이 단순히 장난으로 그런 짓 했을 리가 없습니다. 절대. 이 귀신놈은 처음부터 군대 안에서 귀신이 되었을지 아니면 밖에서 이곳을 찾아와 자리 잡은 귀신인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남자 귀신이 군대에 자리 잡고 있을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딱히 분노나 억울함도 없어 보이는데 말이죠. 직접 모습을 드러내서 겁을 주는 것이 아니라 뒤에 숨어서 손장난을 치는 게 과연 일반적인 귀신이 할 행동일까요? 이 귀신놈은 그냥 게이인데 귀신이 돼서 굳이 남자가 득을 대는 군대로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평소엔 남정네들이 양기를 가득 뿜으며 바글바글 샤워를 하니 엄두도 못 내다가 불이 고장난 새벽 어두컴컴한 밤에 누가 혼자 샤워를 하고 있으니 몰래 들어와 타겟을 잡은 거겠죠. 이거는 나는 아닌 것 같은데. 뭐래, 이건 뭔 소리야. 이건 그냥 고장난 거야, 샤워실은. 이제 전역한 지 몇 년 지나기도 했고 앞으로 그 부대 안에 들어갈 일은 없지만 이제 와서라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 귀신놈은 제가 여자를 좋아한다는 사실에 감사하세요. 제가 만약 그런 취향이었다면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반대로 니놈을 찾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들 중 만약 이제 입대를 앞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명심하세요. 군대에는 우리가 흔히 미디어에 접하는 무섭고 한을 가진 그런 귀신만 있는 건 아닙니다. 당신의
농염한 육체를 노리는 무시무시한 녀석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항상 뒤를 조심하세요. 그들은 당신의 뒤에 접근합니다. 이러고 추가 공포썰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저 자리에서 일어났던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물론 앞선 귀신놈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아마도. 공군 헌병은 교대 근무를 하기 때문에 오침 시간이 보장이 됩니다. 대충 점심때까지 자요. 어느 날 저는 제자리에서 작은 테이블을 펼쳐놓고 작은 전등을 켜고 태블릿으로 다운받은 유튜브를 보고 있었어요. 물론 생활관의 다른 사람들은 다 자고 있겠죠. 그렇게 보던 도중 문득 제 시야에 흐릿하게 제 자리 앞에 누군가 서 있는 형상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에어팟을 끼고 영상을 보고 있다 보니 소리를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보통 간부들은 오침 시간에 생활관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그냥 같은 생활관 사람이거나 다음 근무 상번 때문에 다른 애 깨우려고 온 후임인 줄로만 알고 그냥 신경 안 쓰고 유튜브를 봤어요. 그런데 계속 시야에 군복 입은 사람이 서 있는 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같은 생활관 동기나 마투임이 장난치는 거라 확신하고는 일부러 더 안 쳐다보고 유튜브만 봤어요. 그렇게 한 3분 정도 지났을까요? 아니, 계속 서 있는 겁니다. 그래 저는 도대체 뭐지? 하고 고개를 들어 앞을 쳐다봤어요. 앞에는 대대장님께서 저를 흐뭇하게 쳐다보고 계셨습니다. 진짜 개 깜짝 놀라서 바로 침대 위에서 무릎으로 서서 ASMR로 필승을 박았습니다. 주변 다 자고 있어가지고. 대대장님은 괜찮다고 앉으라고 제스처를 취하셨고 저에게 공부하고 있었냐라 물어봤어요. 아마 작은 테이블을 펴놓고 작은 조명을 켜고 평소 저답지 않게 굉장히 바른 자세로 앉아 무언가를 진지하게 보고 있으니 공부를 하고 있다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약간 긍정도 부정도 아닌 하하하 하는 어중간한 반응을 할 수밖에 없었고 대대장님은 각 생활관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려고 일부러 다들 자고 있을 오침 시간에 혼자 생활관을 돌아보시는 것 같았어요. 어쨌든 그렇게 대대장님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생활관 문을 열고 나가시다가 다시 한마디를 던지고 가셨습니다. 근데 여기 선반 위에 좀 치워야겠다. 그렇습니다. 아까 위에 스케치업으로 대강 그린 것을 보면은 제 자리에 복도 쪽 신발장 공간 때문에 선반 공간이 만들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저는 평소 그 공간을 제 짐 놔두는 공간으로 쓰고 있던 겁니다. 제가 주기적으로 정리하긴 했는데 하필 가장 너저분하게 쌓여있을 때 짐이 쌓여있을 때 대대장님께서 그걸 보신 거죠. 그 이후로 저녁할 때까지 저는 그 위에 최대한 아무것도 두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횡설수설 별로 무섭지도 않은 글쓰기 초보의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직접 적다 보니 평소 썰 재밌게 써주시는 분들이 정말 대단하게 느껴지네요. 그럼 이만 하기 전에 서비스 씬입니다. 아 진짜 말 이렇게 많은 사람 오랜만이네. 당시 실제 제 자리 사진? 이거 올려도 돼? 혹시 문제가 될까 해서 인터넷에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다행히 무언가 정보가 포함되지 않는 생활관 내의 사진은 문제가 없다고 하네요. 뭐 당장 위에 인터넷에 공개된 생활관 사진도 있고 문제 없는 상태로 사진을 가져와 주신 거래요? 진짜 하늘색 인물이다. 진짜 포근해 보인다. 상어 인형도 있네? 이것도 있네요. 이거 핸드폰 거치대. 헤드셋도 있고. 이게 선반 박스인가? 진짜 갇혀있네. 양옆이 막혔네. 애착 인형이야? 말년에 찍은 사진인데 이때는 생활관이 너무 좁다는 의견 반영 플러스 저희 소대가 중대급으로 편성되며 인구수가 점차 늘어나서 창고, 체련실 같은 공간을 활용해 생활관을 늘려 기존 생활관당 인원이 8명에서 7명으로 줄어 공간이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전이랑 다르게 옆에 걸어 다닐 수도 있는 공간이 생기고 여기 옆에 뭐 거의 개인 방이라고 불러도 될 정도의 자리가 되었어요. 헤헤. 원래는 옆에 건물대가 침대에 붙어있다고 생각하면 된대. 와 진짜 답답하겠다. 여기 탁 붙어있는 거면. 상어 인형은 외출 나가서 다이소에 사온 친구인데 정말 저녁할 때까지 제가 꼭 껴안고 잤습니다. 애착 인형 맞네. 이제 진짜 글 읽어줘서 감사하고 늘 건강하고 잘 들어가세요.
그럼 이만. 아, 마지막까지 또 있어. 와, 해시태그까지 4개나 달았어. 나 이렇게 해시태그 많이 다는 사람 처음 봤어. 슈말코 바보 군들게 담은 공포사연. 와. 댓글. 공군 게이 귀신이라고 해서 우리 부대인가? 라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걔는 귀신이 아니었음. 그렇군. 뭐 있을 수 있죠. 와, 후원 감사합니다. 진짜 말 진짜 많아. 와, 대박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서론이었어. 이렇게 이 스케치와 사진을 그냥 여기다 같이 때려 박았으면 됐을 텐데. 군대를 정말 좋아하나 봐. 웃겨. 거의 아바타예요. 러닝타임이 아바타급이야. 이 인간이 영화 촬영하면 러닝타임이 기본 3시간일 듯. 이 사람 인도로 가야 돼. 아, 다음은 좀 잔인한 거던데. 이거 읽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 이분도 글, 여기 서두에 오늘 글은 아주 충격적입니다. 읽으시는데 주의를 요합니다. 문제지 삭제하겠습니다. 이런데요. 이반 사람이 맨날 졸라 잔인한 것만 가져오거든요. IC2W 이 사람. 글은 막 조금 길어. 적당해요, 적당. 근데 뭐 저 항상 읽었으니까. 동물 얘기라서 내가 좀 더 그래. 동물 얘기 너무 어렵다. 읽어보죠 뭐. 그래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담 브리튼에게 사형을. 인터넷에서 가장 잔혹한 동물학대 사건. 오늘 글은 아주 충격적입니다. 읽으시는데 주의를 요합니다. 문제시 삭제하겠습니다. 네, 일단 읽을게요. 2024년 8월 8일 호주 다윈의 법원은 아담 브리튼에게 징역 10년 5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가석방 불가 기간은 6년이고 형량은 2022년 4월 체포일로 소급되었습니다. 또한 남은 생애 동안 포유류 동물 소유 금지되었습니다. 아담 브리튼에게 사형을 이라는 문구를 외치던 시위대는 실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브리튼의 어린 시절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유복한 환경에서 자란 엘리트임은 분명합니다. 1971년 영국 웨스트 요크셔의 웨이크필드에서 태어난 브리튼은 엘리자베스 여왕 문법학교에서 교육을 받았고 리드 대학교에서 동물학을 공부했으며 동물학을 공부했네? 브리스톨 대학에서 동물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열렬한 자연주의자였던 어머니, 생물학 선생님, 다큐멘터리 진행자인 데이비드 애튼버러 경이 영향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주변이 완전 동물 좋아하기 좋은 환경이네요. 1996년 호주로 이주한 브리튼은 악어 전문가로 활동하며 생물학자인 아내를 만났어요. 브리튼은 찰스 다윈 대학에서 연구원으로 일했고 악어 전문가로 BBC와 내셔널 지오그래픽 다큐멘터리에 제작 도움을 주었습니다. 2006년에는 악어의 피가 강력한 항생제로 기능한다는 연구를 해서 관심을 끌기도 했어요. 여느 고지능 범죄자들이 그렇듯이 브리튼 역시 이웃 주민들에게 친절했습니다. 브리튼의 범죄는 2014년에 시작이 되었어요. 시작은 본인이 기르던 개 2마리를 성적으로 학대한 것입니다. 이후에 브리튼은 호주 온라인 광고 및 판매 사이트 검트리 오스트레일리아에서 희생양을 찾았습니다. 브리튼은 개들에게 새로운 주인을 찾아준다고 주장을 하여 희생양을 인도받았고 이전 주인에게는 개들이 자신의 보살핌을 받고 있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최소 42마리를 성적으로 학대하고 그 중에 39마리를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같은 기간에 브리튼은 동네를 떠도는 개에게도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어요. 브리튼은 공공연히 개를 납치했으나 주민들은 브리튼이 유명한 동물 전문가라는 걸 알고 있었고 그 행위에 의심을 품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브리튼은 동네 놀이터에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도 개를 납치했어요. 희생양은 대부분 핏불과 핏불 믹스였습니다. 그 이유는 텔레그램 댓글에서 찾을 수 있었어요. 빌어먹을 모든 것을 다 먹어치우기 때문에 라는 댓글이 있었나봐. 브리튼은 개를 죽인 후 대부분을 바구니에 보관했고 죽은 개를 구워 다음 희생양에게 먹이를 주기도 했습니다. 죽은 희생양을 다음 이 핏불에게 먹이는 그런 거죠?
그래서 증거를 없앤다는 건가 봐. 핏불 애들이 워낙 다 먹으니까. 아우. 브리트는 자신의 범죄를 녹화했고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몬스터라는 별명과 함께 브리트는 텔레그램을 통해 활발히 활동했어요. 자신과 같은 관심을 가진 사람들과 나눈 대화는 브리튼이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 보여줍니다. 어렸을 때 동물에게 과학적으로 굴었지만 억눌렀어요. 지난 몇 년간 다시 그걸 표출했고 이제 멈출 수가 없어요. 멈추고 싶지 않아요. 하고 뒤에 스마일 웃음 표시했어. 스마일 이모티콘. 제가 다른 개를 심하게 학대하는 거는 그들에게 감정적 유대감은 없어요. 그냥 장난감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온 곳에는 훨씬 많은 개들이 있어요. 또한 브리트는 자신의 범죄를 모방하는 방법과 증거를 인멸하는 법을 지도했습니다. 소수의 동물 사디즘 모임은 텔레그램을 통해 자기들의 노하우를 공유했어요. 브리트는 가장 활발한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개의 사체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일부는 다른 동물에게 먹이로 줍니다. 라고 채팅을 했어요. 브리트는 다윈 외곽에서 8마리의 악어와 어울려 살았습니다. 아, 악어한테 줬다는 거야? 브리튼의 범죄가 사람들의 분노를 불러온 거는 범죄가 너무나 잔인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탓도 있습니다. 스스로 고문실이라고 부른 컨테이너에 녹음 장비와 청소 도구를 구비해 놓고 학대를 했으며 이를 인터넷에 공유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영상은 One Beach, Nine Pups라는 제목입니다. 와, 이것도 숫자 N 몇 N 이거네? 진짜 이 제목이 유행했구나. 영상은 충격적이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9마리의 강아지와 1마리의 어미개를 학대하고 죽이는 내용을 담고 있었어요. 브리트는 자신의 정체를 알리고 싶어 하지 않았기에 영상에는 인물과 장소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브리트는 명백한 이유로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고 영상 내내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브리트는 이 영상이 역사상 가장 훌륭한 고문 영상일 거라고 자화자찬했어요. 브리트는 이 영상을 각 동물의 죽음을 기록한 10편의 짧은 영상 시리즈로 계획했습니다. 이 영상을 합치면 15분 분량의 고문 영상이 되는 겁니다. 살해 장면은 연결된 고해상도 영상이지만 일부 장면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는 희생양들이 더 오래 고통받았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영상은 다양한 쇼크 사이트에 게시되었습니다. 영상의 반응은 압도적이었어요. 대부분 이용자가 분노를 표출했고 사이트들은 빠르게 영상을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 파진 영상을 모두 삭제하기란 불가능했어요. 영상의 내용이 워낙 충격적이고 저도 악명을 익히 들어 알고 있기에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개들이 어떻게 죽임을 당하는지 설명한 글이 인터넷에 많습니다. 관심이 있다면 찾아보셔도 좋지만 추천하진 않습니다. 유튜브에는 해당 영상을 재현한 애니메이션도 존재합니다. 왜? 애니메이션은 조금 순화해서 만들었겠지? 그리고 이 영상이 아담 브리튼을 파멸로 몰고 갔습니다. 영상 속 개는 다윈에서 동물을 키울 때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노란색 끈을 차고 있었습니다. 익명의 사용자가 영상을 신고했고 며칠 뒤 호주 경찰 특공대가 브리튼의 집을 급습했습니다. 경찰은 녹음장치, 동물의 유해, 아동학대 자료가 포함된 아동학대도 했어? 아동학대 자료가 포함된 노트북을 압수했습니다. 브리튼의 체포 과정을 담은 경찰 바디캠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2023년 9월 브리튼은 개 성학대, 고문 살해와 관련된 56건의 혐의와 가장 충격적인 범주의 아동 착취 영상물 소지 혐의 4건으로 기소되었고 2024년 8월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진짜 미친놈이네. 원비치 9펍스 외에도 브리튼은 17개의 영상을 촬영했고 노골적인 사진 갤러리를 소유했습니다. 대부분의 자료는 텔레그램 계정에 업로드되었어요. 해당 영상들은 기본적으로 브리튼이 희생양을 강간하고 고문하고 이전 희생양의 일부를 다음 희생양에게 먹이는 영상 클립이에요. 블레이드, 레이프, 투비치 어쩌고저쩌고 등의 제목이 붙은 영상들은 극소수의 이용자들에게만 공개되었습니다. 해당 영상 내용 역시 인터넷에 찾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읽어보지 않는 걸 추천드려요. 사진 역시 영상만큼이나 충격적입니다. 일례로 개의 잘린 머리에 자신의
전기를 끼운 이미지를 올렸고 개가 입에 뭔가 끼어 꺼내려 할 때 라는 캡션을 달았습니다. 사진 대부분은 구운 개 생식기와 고기, 개의 사체가 가득 담긴 바구니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사건을 맡은 경찰 중 한 사람은 말했습니다. 영상 내용은 끔찍합니다. 만약 대중이 이 영상을 접한다면 극도의 혐오감을 느낄 것입니다. 한 개인이 그런 행위를 상상하는 것조차 더 나아가 실행한다는 것조차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타락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재판은 많은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채 이루어졌어요. 범죄에 대한 기록이 너무 생생하고 반사회적이기 때문입니다. 판사는 법원 직원들에게 재판장에서 떠날 것을 권고했어요. 사건의 진실이 밝혀짐에 따라 일부 시민은 재판장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방청석의 다른 사람들은 브리튼에게 소리 질렀어요. 브리튼은 고개를 숙이고 휴지를 꺼내기도 했습니다. 쥐가 왜 울어? 어이가 없네. 판사는 범인을 사악한 사람이라고 불렀고 동물을 구몬하는 데에서 순수한 쾌감을 느낀 것이 역겹도록 명백하다고 말했습니다. 판사는 당신의 타락은 일반적인 인간의 관념을 완전히 벗어났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변호사는 브리튼의 범죄가 강렬하고 비정상적인 성적 관심을 유발하는 희귀 질환으로 인해 발생했다 주장했습니다. 법정 기록에 따르면 브리튼은 13살에 말을 추행하며 동물 성애를 시작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변호사들은 법정에서 브리튼의 편지를 낭독했습니다. 이 편지는 무고한 동물과 가족, 친구, 지역 구성원에게 안겨준 고통과 트라우마에 대해 깊게 후회하며 장기 치료를 받을 것이고 구원의 길을 찾을 것이란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판사는 브리튼의 범죄가 몹시 중하고 별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10년 5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좀 약한데, 징역. 이 사건은 두 가지 반향을 일으켰어요. 먼저 호주의 동물학대 처벌에 관한 겁니다. 기존의 처벌에서 강화되어 최대 5년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게 변화했지만 브리튼의 처벌에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은 동물 성애에 관한 갈등입니다. 많은 사람이 동물 성애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악랄한 범죄라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동물 성애가 동성애와 같이 성적 취향의 일부라고 주장합니다. 동물 성애가 취향의 일부인진 차치하고 브리튼의 범죄가 잔악하기 그지없음은 명확합니다. 근데 성적 취향의 일부라고는 할 수 있는데 동물이랑 합의를 할 수가 없잖아. 동성애는 뭐 서로 합의를 할 수 있다고 쳐. 이게 이제 말이 안 되잖아. 말도 안 통하는 애랑 그냥 자기가 나는 강간한 거밖에 더 되나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이 사건의 유일한 긍정적인 점은 동물 사디즘에 대한 관심과 처벌이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브리튼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비슷한 범죄를 저지르고 뻔뻔하게 영상을 촬영한 범죄자를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유사한 온라인 사디즘 커뮤니티들이 여럿 발견되었고 이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겉보기에 브리튼은 열정적인 동물 권리 옹호가였어요. 수십 년에 걸쳐 악어 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아름다운 최상위 포식자를 알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영어권의 유명 TV 프로그램 진행자인 데이비드 애튼버러 경의 집에 초대된 적도 있습니다. 브리튼은 악어에 관한 관심과 존중의 필요성을 설파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세계 최악의 동물학대 범죄자가 되었어요. 자펜장에 참여한 나탈리 캐리는 말했습니다. 한때 존경받았던 당신은 이제 과학계의 망신이 되었습니다. 다시는 아무도 당신을 존경의 눈으로 보지 못할 겁니다. 아담 브리튼 사건은 호주 사회에 큰 충격이었어요. 피터 스컬리 사건과 함께 호주와 관련된 가장 충격적인 사건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여러 차례 언급이 된 루카 마그노타의 고양이 학대. 루카 마그노타 진짜 많이 나오네. 저 사람 진짜 많이 읽은 것 같아 우리. 그리고 왕좌의 고양이 학대, 캐로 더 울프 등 동물과 관련한 사건은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아담 브리튼의 악명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국내에도 동물 사디즘에 관련한 집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처벌은 아주 미약한 수준입니다. 인터넷에서 가해지는 약간의 모욕만 감수하면 거리낌 없이 행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법의 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 글은 피터 스컬리와 아동 포르노에 관한 내용일 것 같아요. 또 무서운 거 가져오네. 자료조사에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년에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당신은 항상 너무 무서운 걸 가져와. 잔인 정보. 이거 알지, 뭔지. 근데 나 이렇게 제대로 방송에서 읽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 이거 뭔지 알죠? 갇힌 거. 이거 너무 무서운 거. 자, 끄고 일어나세요님. 대만 엘리베이터 사망사고. 2010년 8월 14일 대만 신베이시 샨사구의 한 상가에서 당시 48세 여성인 첸이 5층의 요양병원으로 가기 위해 엘리베이터에 탔다가 실수로 6층을 잘못 눌렀고 무의식적으로 내렸을 때 엘리베이터와 철제문 사이에 갇혀 결국 사망. 6.15인 8월 20일 똑같은 실수를 한 76세의 남성에 의해 발견된 사고래요. 2010년 8월 14일 오후 4시경 당시 48세 여성 첸은 검은색 옷과 꽃무늬 바지를 입은 채로 산샤 옛거리에 있는 한 상가의 건물 5층 요양병원을 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탔다. 근데 첸은 실수로 5층이 아닌 6층을 눌렀고 이 사실을 몰랐던 첸은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무의식적으로 내렸다가 철문의 앞이 가로막혀 앞으로 나갈 수가 없었다. 건물의 6층은 상가가 아니라 가정집이었는데 집주인이 외부인 출입을 막기 위해 엘리베이터 앞에 약 40cm의 공백을 두고 미닫이 철문을 설치한 거다. 첸은 상황 파악도 하기 전에 등 뒤에 있던 엘베 문이 닫혀버리면서 첸은 순식간에 40cm 남직한 공간에 갇혀버리고 만다. 첸은 핸드폰과 지갑도 없이 빈손으로 외출했다가 돌아오는 길이라 누구한테 연락을 하거나 구조대를 부를 수도 없다. 더군다나 제일 최악은 엘리베이터 버튼은 철문 밖에 손이 닿지 않는 위치에 있어 누를 수도 없었대요. 40이 얼마냐면 내가 지금 이사를 해가지고 옆에 바로 줄자가 있거든요. 줄자 쓸 일이 많아서. 줄자를 한번 보여줄게요. 이거야. 나 화면에도 다 담아지는데? 내 어깨만 하네. 내 어깨가 넓다고 해도 이만해. 옆으로 있는다고 치면은 너무 답답해. 이거 해봐. 이러고 있었어. 이러고 한 며칠 있던 건가 봐. 이렇게. 너무 답답한데? 이거 좀 덩치 큰 사람이면 코 막 닫고 그랬겠다. 앞에. 첸은 사방을 둘러봤지만 막대기 같은 물건은 없었다. 결국 첸은 누군가가 6층으로 와서 엘리베이터 문이 다시 열리는 걸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첸은 당시에는 별 걱정이 없었을 것이 그녀가 갇힌 건물은 5층에 요양병원이 있었고 1층부터 4층까지 조그만 상가가 입점한 커뮤니티형 상가 건물이었다. 영업이 종료되는 저녁 6시 이후에는 드나드는 사람이 적긴 하지만 요양병원 환자들이나 강변인들이 드나들어서 금방 구출될 것이라 생각했다. 또 6층에 사람이 살고 있다면 무조건 집에 올 것이라고도 생각했다. 첸은 엘리베이터가 움직이는 기계음이 들릴 때마다 목이 터져라 살려달라고 외쳤지만 밖에서는 그녀의 외침이 들리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자 첸은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한다.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어둠 속에서 앉거나 몸을 굽힐 수도 없었기 때문에 몇 시간 동안 고정된 자세로 서 있던 탓에 피가 몰리면서 다리가 퉁퉁 붓고 저리기 시작했다. 몇 시간이 더 흐르자 무릎, 발목, 허리 가릴 것 없이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몰려왔다. 그리고 오랜 시간 화장실에 가지 못해서 소변이 마려웠지만 자세를 바꿀 수가 없어 선체로 소변까지 봐야 했다. 그렇게 해서 패닉에 빠진 첸은 비명을 지르며 눈앞에 있는 철문을 쥐고 마구 흔들었지만 문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첸은 극도의 스트레스와 공포감으로 인해 숨이 막히고 정신이 아득해지기 시작한다. 몇 번인가 선체로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나길 반복하며 첸은 여기가 어디인지 왜 자신이 갇혀있는지조차 제대로 기억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다. 그러게 채팅에 지금 근데 저거 첸의 입장을 상상해서 적은 거임이라 했는데 이걸 어떻게 알았지? 밑에 나오나? 뭐 CCTV가 있다거나 그저 누군가가 자신을 꺼내주길 기다려야만 하는 상황이었지만 끝내 엘리베이터 문은 열리지 않았다. 첸이 갇히고 6일 후인 8월 20일 저녁 9시경 76세 노인 장이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그도 실수로 6층 버튼을 누르고 말았다. 엘리베이터가 6층에 도착하고 문이 열리는 순간 온몸이 빳빳하게 굳은 첸이
안쪽으로 쓰러졌다. 첸을 보고 깜짝 놀란 장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고 만다. 그리고 첸을 그대로 남겨둔 채 경비실로 달려가 도움을 요청했다. 장은 경비원에게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갑자기 시체가 튀어나왔다 라고 알렸고 경비원은 경찰에 신고한다. 첸은 6일 동안 엘리베이터와 철문 사이에 갇혀서 아무것도 먹고 마시지 못해 그 자리에 선체로 죽었다. 부검 결과 사인은 굶주림과 탈수였다. 안타까운 점은 첸이 사망한 지 불과 이틀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 반대로 말하면 그녀는 엘리베이터에 갇히고 나흘 동안인 8월 18일까지는 살아있었다. 너무 불쌍해. 경찰은 엘리베이터 CCTV를 확인해 첸의 마지막 행적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첸은 치매를 앓고 있었고 건물 5층에 있는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해 있는 상태라는 걸 알아낸다. 아, 환자였구나. 그냥 나는 면회 이런 거 한 줄 알았네. 그리고 요양병원은 첸이 사라진 실종 당일에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접수한 상태였다. 경찰은 동네 인근을 돌아다니며 수색을 진행했으나 어디에서도 첸을 찾지 못했다. 경찰이 동네를 뒤지는 사이에 첸은 자신이 입원하고 있던 병원이 있는 건물에 고립된 상태로 끔찍한 공포 속에 죽음을 맞이한 것이다. 소식이 전해지자 실종 직후 CCTV를 확인하지 않은 병원 측과 가족들을 향해 비난의 화살이 쏘아졌다. 이는 실종자 행적만 제대로 쫓았어도 첸이 엘리베이터에 탄 직후에 사라졌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었고 그녀가 사망하기 전에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게. 하지만 병원 측은 첸이 생전에 여러 요양병원을 옮겨 다녔고 그때마다 병원을 탈출해 집으로 돌아갔던 기록이 있어서 이번에도 집에 돌아간 줄 알았다라고 했다. 근데 가족들 역시 최근 요양병원에서 병실을 바꾸라고 강요하는 바람에 첸이 몹시 언짢아 했던 터라 병원에 있기가 싫어서 자발적으로 나간 줄 알았다라 답했다. 첸은 치매 증상 자체가 그리 심각하지 않은 상태라 평소에도 간병인 없이 자유롭게 외출했기 때문에 친구네 집이라도 간 줄 알았다는 답변? 근데 너무 오래 안 왔잖아. 한 2, 3일을. 조금 그러네. 진짜. 최종적으로 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은 6층에 철문을 설치한 집주인에게 돌아갔다. 애초에 당시에는 철문 설치 자체가 불법이었는데 집주인은 철문을 걸어 잠근 상태에서 별다른 후속 조치 없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버린 상태였다. 이럴 수가. 애초에 없었구나. 거기 6층에 이 사람이. 이에 대만 검찰은 철문을 불법 설치하는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집주인을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한다. 그리고 이걸 왜 안 치우고 가냐, 지가 설치했는데.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한 가지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발견되었는데 현장 테스트 결과 사고가 일어난 건물 자체가 방음에 취약하다는 결과? 근데 막 소리 질렀을 때 아무도 못 들었다 했잖아. 실제로 6층에서 크게 소리를 지를 경우에 아래층인 5층까지 소리가 다 들릴 정도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갇혀있던 6일 동안 요양병원은 물론이고 건물 내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신고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6층 집주인은 치매 환자가 본인 실수로 엘리베이터를 잘못 타는 바람에 죽은 것인데 왜 자신에게 책임을 묻냐? 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의 변호사 측은 피해자가 충분히 구조 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치매 환자라 스스로 위험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고 구조 요청을 하지 않아 죽음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그러나 상술할 듯이 피해자는 분명히 소리를 질렀다. 근데 이것도 어떻게 알아요? 건물에 있던 사람들 중에 첸이 갇혀있는 6일 동안 건물 내에서 여성이 흐느끼는 소리랑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증인들이 나왔대요. 미안, 내가 또 밑에 안 읽었네. 왜 이렇게 급하냐 맨날. 증인들이 있었대요. 그들이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는 해당 건물 5층 요양병원에서 정신질환자들이 고함을 지르는 경우가 있어서 첸의 구조 요청도 이런 소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라 답했다. 그럼 또 헷갈릴 수 있긴 하겠네. 피해자가 구조 요청을 했는데도 사망에 이르게 된 상황을 받아들인 대만 법원은 2012년 집주인의 과실치사를 인정해서 첸의 유가족에게 70만 대만 달러, 하나 약 3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이분이야. 여기 있네요, 이미지가. 이 사이에 갇힌 거잖아, 요거. 지금 이분 딱 발 하나 들어가 있는.
아이고, 이게 마지막 CCTV 영상이었나봐. 이러고 뒤에 문이 닫혔겠죠? 너무 답답하겠다, 진짜. 이런 글이네요. 와. 사진은 처음 보네. 너무 답답하다. 아우, 답답해. 이거 너무 무서워. 나 이거랑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건, 이거랑 그거. 저기, 마트 얼음이 아니지. 냉장고 뒤에 이렇게 청소하러 갔다가 꼬꾸라져가지고 그대로 죽은 거 알죠? 나 그거 너무 싫어. 그거랑 약간 비슷해. 그거는 게다가 꼬꾸라져 있었어요. 이거 미라됐잖아요. 레딧으로 한번 환기해야 되나? 가짜 이야기? 짭썰. 짭썰하니까 진짜 진짜 수준 떨어져. 레딧 썰 읽어볼게요. 슈퍼말코 손바닥 사수님. 이웃집 현관문이 이틀째 열려있어. 그날은 햇볕이 드는 금요일 오후였기 때문에 처음엔 별 생각이 없었어. 시간은 5시 반쯤. 나는 막 퇴근해서 집에 돌아온 참이었어. 맞은편 집 이웃에 현관문이 열려있는 걸 보고 그냥 차에서 짐을 내리고 있구나 생각했지. 집 안으로 들어가 퇴근 후에 평소 루틴을 그대로 이어갔어. 조깅을 하고 아내 앨리스와 나를 위해 저녁 준비하는 것. 그때까지 아무 문제도 없었어. 그런데 저녁이 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 우리 집 개 베일리를 마지막 산책시키러 나갔을 때였어. 그때는 해가 질 무렵인 내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었어. 난 베일리와 함께 아직 지평선을 볼 수 있을 만큼 해가 남아있는 그 순간에 동네를 거니는 걸 즐겼고 베일리에게 하네스를 채워주자 베일리는 신나서 깡충깡충 뛰었어. 난 베일리와 함께 서늘한 저녁 공기 속으로 나섰어. 몇 초 후 나는 올려다보다가 맞은편 이웃집 현관문이 여전히 활짝 열려있는 걸 봤어. 이상한 거는 그 집에 차가 차도에 있는데도 집안이 완전히 어두웠단 점이었어. 불빛 하나 켜져 있지 않았어. 안에 누가 있으면 불 켜져 있을 텐데. 나는 길을 건너 그녀의 집 쪽으로 다가갔어. 내 이웃은 20대의 이자벨이라는 여자였어. 좋은 사람 같지만 친하진 않았어. 가끔 우리 집 레몬을 그녀의 무화과와 바꾸는 정도? 그게 전부였어. 그렇지만 열린 문을 그대로 두자니 불안했어. 혹시 그녀가 몸에 문제가 생겨 집안에 쓰러져 있는 게 아닐까? 아니면 더 끔찍한 일이 생긴 게 아닐까 하고 말이야. 집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몇 걸음 올라가자 내가 쥔 리드줄이 팽팽해졌어. 내려다보니 베일리가 바닥에 앉아 꼼짝하지 않고 있었어. 내가 이름을 부르고 리드줄을 당겨도 움직이지 않고 베일리의 귀는 쫑긋 세워져 있었고 시선은 집안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어.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했어. 베일리는 짖지 않았지만 그 자세가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어. 나는 문 쪽으로 목소리를 높였어. 이자벨, 맞은편 집에 사는 브라이언입니다. 들리세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 내가 베일리의 리드줄을 놓고 문 계단 쪽으로 올라가려던 찰나 어둠 속에서 목소리가 들렸어. 브라이언 씨. 그녀가 말했어. 기침 한 번 하고 목을 가다듬었어. 죄송해요. 지금 저녁 준비 중이거든요. 무슨 일이신가요? 난 안도하며 숨을 내쉬었어. 저기 죄송한데 그냥 문이 열려있는 게 보여서요. 알고 계신지 확인하려고요. 잠시 침묵이 또 흘렸어. 그녀가 집 안에 있고 문 가까이 있다는 건 알겠는데 왜 대답이 늦는 걸까? 이자벨? 친절하시네요. 네, 알고 있어요. 오늘 너무 더워서 바람을 좀 들이려고요. 곧 닫을게요. 그렇군요. 좋은 밤 되세요. 당신도요. 난 베일리를 데리고 진입로를 내려와 산책을 마쳤어. 집으로 돌아와서 이웃이 괜찮다는 사실에 마음을 놓고 잠자리에 들었어. 토요일은 정말 느긋한 하루였어. 10시에 일어나서 앨리스가 만든 아침을 먹고 뒤뜰에서 앨리스와 베일리와 함께 시간을 보냈어. 하늘은 흐렸고 오후 3시쯤 가벼운 빗방울이 내려 우리는 집 안으로 들어왔어. 앨리스는 동네 끝에 사는 여동생 클라라와 통화를 했고 나는 거실로 가 TV를 틀었어. 그런데 자리 잡기도 전에 현관 앞 창문을 통해 이자벨의 집의 문이 다시 열려있는 걸 발견했어. 또 열렸네? 아니 원래부터 안 닫은 건가? 창문에 가까이 다가가 집을 유심히 살펴봤어. 빗줄기는 점점 굵어지고 있었고 회색 구름 때문에 거의 밤처럼 어두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 안은 불빛 하나도 없었어. 현관 입구는 마치 검게 칠해진 직사각형으로 보였어.
베일리를 바라보니 베일리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 귀를 쫑긋 세우고 나를 잠깐 바라보다가 다시 밖으로 시선을 돌렸어. 단순히 구경하는 건지 아니면 뭔가 잘못됐다는 걸 감지한 건지 알 수 없었어. 그때 앨리스가 거실로 들어왔어. 그녀는 전화를 끊은 상태였고 낯선 긴장감이 묻어나는 미소를 지었어. 좀 이상한데 말을 했어. 베일리가 잠깐 앨리스구나. 좀 이상한 대화를 했어. 베일리 옆에 앉으며 앨리스가 말했어. 무슨 일인데? 글쎄, 클라라가 며칠 전 우리 집을 누군가 훔쳐보는 걸 봤대. 뭐라고? 섬뜩하지? 근데 그 여자만 그런 게 아니라 그쪽 동네에서 비슷한 신고가 몇 건 있었다고 해. 도난이나 피해는 없었대. 적어도 클라라가 알기로는. 그래도 이상하지 않아? 오늘 밤에는 우리 집 문 단단히 잠그자. 내 머릿속엔 이웃집이 떠올랐어. 앨리스에게 그 여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물었어. 이자벨과 친하지는 않았지만 그녀가 최근 오랫동안 사귀던 남자친구와 힘든 이별을 겪었다는 건 알고 있어. 이자벨과 그 여자의 관계를 추측하는 건 무리였지만 혹시 모르잖아. 상심은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앨리스는 잠시 머뭇거렸어. 글쎄, 클라라는 좀 미신을 잘 믿어 이것저것 얘기하는 걸 좋아하지. 그게 무슨 뜻이야? 그냥 조금은 의심해야 한다는 거야. 앨리스가 클라라의 말을 전했을 때 난 등골이 오싹했어. 클라라는 그 여자가 키가 마르고 키가 마르대. 키가 마른 건 뭐야? 그 여자가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이라 처음에 남자로 착각했다고 했어. 근데 여러분 아무도 몰랐죠?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인데 내가 키가 마르다 했을 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어. 얼굴 피부는 너무 팽팽했고 눈은 두개골 속에 깊이 박혀 이상할 정도였다고. 알았어요? 아씨. 클라라를 발견하자 그 여자는 웃음을 지으며 밤속으로 사라졌다고 했어. 웃을 때 그녀의 이빨이 지나치게 많았다고 했고. 아, 그러려니 한 거예요? 아씨. 나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 이 소름 끼치는 목격담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거든. 여보, 오늘 아침에 이자벨 집 현관문 열려 있었어? 그녀는 베일리를 쓰다듬으며 잠시 생각했어. 그랬던 것 같아. 적어도 나는 이자벨에게 조심하라고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비옷을 걸치고 밖으로 나갔어. 젖은 진입로를 조심스럽게 내려왔어. 보도에 서자 뒤에서 베일리의 미친 듯한 짖음이 들렸어. 돌아보니 베일리가 창가에 앞발을 얹고 짖고 있었고 앨리스가 베일리 옆에 나타났어. 베일리를 달래려 했지만 실패했고 나를 보며 묘하게 의문스러운 표정을 지었어. 난 어깨를 으쓱한 뒤 길을 건넜어. 이자벨 집 현관 계단 밑에 서서 귀를 기울였어. 전처럼 집 안에서 무언가 들려왔어. 깊고 축축하게 찢어지는 소리, 뭔가 갈라지는 듯한 소리. 그리고 역시 집안은 한 치 앞도 볼 수 없을 만큼 어두웠어. 어둠 속에 목소리가 들려왔어. 브라이언? 다시 안녕하세요.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녀가 어떻게 내 목소리만으로 나를 알아챘는지 의문이었어. 미안하지만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잠깐 나가주실 수 있나요? 브라이언 씨. 그녀가 다시 말했어. 마치 꾸짖는 듯한 톤이었어. 지금은 안 돼요. 늘 식사 중이실 때만 오시네요. 아, 금방 끝낼게요. 내가 설득하려 했어. 대답이 없자 몇 계단 올라갔지. 이자벨, 최근 동네에 수상한 일이 많아요. 환기를 하려고 문을 열어두시는 건 알겠지만 오늘은 닫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소파에 앉아있는 게 너무 편한데요. 직접 문을 닫아주는 건 어떠세요? 소파? 그녀는 지금 식사 중이 아니었나? 소파에서 먹는다고 해도 목소리가 너무 가까워서 불과 몇 발자국 거리처럼 들렸어. 그녀가 문 뒤에 숨어있던 걸까? 나는 계단을 오르면서 전에 들어갔던 기억을 떠올렸어. 현관 왼쪽은 거실이 있었고 이자벨이 앉아있다는 건 그곳일 거라 생각했고 문 옆에는 전등 스위치도 있어. 뭐 어때? 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냥 들어가서 인사하고 문을 닫아주면 마음이 놓일 것 같아. 뒤를 돌아봤어.
베일린 여전히 미친 듯이 짖고 있었지만 앨리스가 지켜보고 있는 모습에 마음이 조금 놓였어. 아, 앨리스도 뒤에 있구나. 그냥 집이었어. 내 이웃이 있는 평범한 집.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문지방에 섰어. 가까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집안은 새까맣게 어두웠어. 손을 안쪽으로 밀어 넣었는데 기름 속에 넣은 듯 사라졌어. 전등 스위치를 찾으려 손을 더듬다가 뭔가 단단한 걸 스쳤어. 살덩어리 같아. 사람일 거란 생각에 손을 획 뺐어. 이자벨? 어둠 속을 향해 물었어. 그러자 불과 몇 센티미터 앞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 깊고 거친, 조롱하는 듯한 웃음이었어. 전혀 그녀의 목소리 같지 않아. 내가 반응하기도 전에 누군가 나뭇바닥을 달리는 빠른 소리가 들렸어. 점점 멀어지더니 멀리서 문 여닫는 소리 들렸어. 뒷문이었을까? 다시 팔을 안쪽으로 넣어 스위치를 찾았어. 불을 켜자 평범한 현관이 드러났어. 평범한 옷걸이와 신발장이 있었고 침입자는 없어. 하지만 안심은 오래가지 않았어. 집 안으로 들어서 왼쪽으로 걸어가자 거실 소파 위에 이웃이 있었어. 아니, 그녀의 자네가. 그녀는 소파 위에 늘어져 있었어. 머리는 옆으로 처져 있었고 텅 빈 눈구멍과 이가 빠진 커다란 입은 얼굴에 3개의 구멍이 난 것 같았어. 얼굴은 붉었고 처음에는 피 때문에 생각했지만 피부가 벗겨져 있었어. 얼굴뿐 아니라 팔과 상반신도 마찬가지. 누군가 계획적으로 그녀의 몸을 훼손하고 있던 거야. 나는 공포와 혼란 속에 얼어붙어 악몽에서 깨어나길 기다렸어. 다른 방에서 이자벨이 걸어나와서 할로윈 장식이에요 라고 말해주길 바랐어.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나는 비를 맞으며 비틀거리듯 집을 나섰어. 집에 들어와 경찰에 신고했지만 내가 본 걸 말로 설명하기가 어려워. 경찰은 빨리 왔고 나와 앨리스는 진술을 받은 뒤 맞은편 집을 조사했어. 며칠이 지났지만 경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아.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답을 듣지 못했어. 나는 잠도 못 자고 밥도 잘 못 먹고 있어. 머릿속엔 그날의 장면이 계속 재생이 돼. 목소리, 어둠 속에 느껴진 살덩어리, 그리고 그 처참한 시체의 모습. 의문은 너무 많지만 3가지가 가장 컸어. 내가 누구랑 얘기한 거지? 어떻게 그 목소리가 그렇게 완벽하게 이자벨과 똑같지? 그리고 왜 그날 이후 매일 밤 베일린이 현관 앞에서 앉아서 짖는 걸 멈추지 않는 걸까? 현관 앞에 있다. 그 말한 놈은 그건가 봐. 목소리 흉내낸 줄 아나 봐. 그래가지고 여기 처음에 그 이자벨이 말할 때 목소리를 가다듬고 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그게 가다듬으면서 이자벨의 목소리를 따라하는 거였나 봐. 여기 있다. 그녀가 말했어. 기침 1번 하고 목을 가다듬었어. 여기 있네. 죄송해요. 지금 저녁 준비군요. 이거. 앵무새? 앵무새인가? 앵무새도 기침을 이렇게 해나? 장산범인가봐. 무친. 이거 읽어볼까? 짧고 매우 라이트하다? 너무 짧으면 딴 거 읽으면 되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끄고 일어나세요님. 짧고 매우 라이트하다. 납치 자작극? 클로이 아일링 납치 사건. 진짜 핫걸 언니처럼 생겼다 이 사람. 2017년 7월 11일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영국인 모델 클로이 아일링, 당시 20세. 클로이 아일링이 루카시 파벨 헤르바 등 일당 2명에게 납치 감금되었다가 6일 만에 석방이 된 사건. 클로이 아일링은 페이지 3 모델로 여기는 세미 누드 전문 모델이래요. 여기서 일을 하고 있고 이전에도 한 차례 촬영에서 만나 안면이 있었던 폴란드계 영국인 루카시 파벨 헤르바의 촬영회를 섭외받아 7월 11일 밀라노에 도착했다. 아일링의 주장에 따르면 헤르바에게 촬영 스튜디오라고 안내받아 들어간 곳에 다른 괴한, 헤르바의 형제로 추정이 되는 다른 괴한이 바라클라바를 쓰고 기다리고 있다가 그녀의 입을 막고 마취제 케타민을 주사했으며 토리노시 외곽 외딴 집에 끌려가 감금당했다고 한다. 헤르바는 아일링을 직접 강간하지는 않았으나 빨간 레오타드를 입고 사진 찍게 했고 이거래요? 완전 쫙 붙는 옷이네. 자신은 다크웹을 통해 여성을 납치해 성노예로 팔아넘기는 조직인
블랙데스의 일원이며 아일링을 중동보호에게 성노 땡으로 팔 것이라 위협했고 이미 너 딱 걸릴 것 같지만 내가 최대한 좀 검열해서 읽을게요. 실제로 인터넷에 미국인 모델을 시작 가격 30만 달러에 노예로 경매하겠다는 글을 올렸으며 영국 신문사들에게 자신이 아일링을 납치했고 몸값을 흥정하고 싶다는 이메일을 보내기도 했다. 블랙데스 진짜 초딩도 이렇게 안 짓는다. 블랙데스가 뭐냐? 그러나 7월 17일 헤르바는 아일링을 밀라노에 있는 영국 영사관에 데려다 줬으며 아일링의 신고를 받은 이탈리아 경찰에 순순히 체포되었다. 블랙선 정도는 하래. 그러니까 블랙선 아줌마가 더 무섭네. 아일링의 주장에 따르면은 자신이 2살 난 아이가 있는 유부녀임을 밝히자 헤르바가 블랙데스는 아이 엄마는 노예로 삼지 않는다. 조직의 규율에 따라 석방하겠다. 누가 초딩이 쓴 소설이야? 라고 하면서 영사관으로 데려다 줬다는 것이다. 아, 초딩이냐고. 자작극? 사건 발생 직후부터 이 사건이 유명해지려는 아일링의 자작극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이탈리아 경찰의 수사 결과 헤르바가 속해 있다는 블랙데드라는 그룹이 실제 다크웹에 있는지도 불확실하고 헤르바는 평소에도 허언증기가 있는 사람이라는 주변 증언도 나왔다. 게다가 아일링은 이미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자신이 아이 엄마임을 공개하고 아이와 함께 찍은 것도 올렸는데 길 가는 여성을 무작위로 납치한 것도 아니고 타겟을 정해서 가짜 촬영회를 꾸며서 유인할 정도로 준비된 납치였으면서 막상 타겟이 유부녀인 줄 몰랐다는 것, 그리고 설령 아이 엄마라고 해도 그 말 한마디로 순순히 풀어주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것이고 납치 기간 동안 아일링이 헤르바와 친밀한 태도로 쇼핑했다는 목격자 증언도 나왔다. 뭐야. 하지만 아일링은 영국의 TV, 언론 등에 수차례 출연을 해서 절대 자작극이 아니었고 헤르바와 친밀한 태도를 보였다는 것은 자신을 살해할까봐 두려워서 협조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석방이 될 때에도 신고하면 죽이겠다는 협박을 받았으며 영국으로 돌아온 후에도 두려움은 여전하다고 밝혔다. 헤르바와 공범으로 추정이 되는 그의 형제가 실제로 위험인물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이탈리아 경찰 조사에 따르면 아일링이 납치당했던 사건 자체는 자작극이 아닌 실제 범죄이지만 헤르바와 그 공범의 단독 범행이며 블랙데스 그룹은 헤르바가 지어낸 얘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하지만 이 사건과는 별개로 유럽의 수많은 매춘 조직에서 과거 수많은 여성들이 거래된 정황도 밝혀졌다고 한다. 진짜 끝이네. 정말 짧은 이야기였네요. 블랙데스 망해라. 자, 이것만 읽고 끝내긴 애매하네요. 딴 거 읽어야겠다. 이거 너무 무서운데 제목이. 사포로 참 이거 자꾸 나오는 거야. 또 술래. 무서워. 이것 좀 하지마. 왜 이런 거라는 거야. 2023년 얼마 안 됐어. 7월 일본에서 일어난 살인사건. 사건 경위 2023년 7월 2일 홋카이도 사포로시 스스키노의 한 호텔 2층 객실에서 여기 스스키노는 사포로시 중앙부에 위치한 번화가래요. 사포로 최대의 활락가이기도 하다. 이곳에 위치한 호텔 2층 객실에서 직원이 남성 시신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알려지게 되었다. 직원의 증언에 따르면 체크아웃 시간이 되어도 퇴실하지 않기에 이상하게 여겨 객실에 가보니 욕실에 웅크린 채로 쓰러져 있는 남성의 사체를 발견했다고 한다. 문제는 시신의 상태가 머리가 절단되고 없는 상태. 그렇게 웅크린 자세를 취하고 있었대요. 남성의 직접적인 사인은 출혈성 쇼크였으나 목은 사후에 절단된 것으로 보였다. 경찰은 욕실에 뭔가 물로 씻은 듯한 흔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피해자가 욕실에서 살해당한 것을 추정했다. 피해자는 사포로에서 약 30km 떨어진 애니와시에 거주하던 62세의 남성으로 사건 전날 자신의 차량으로 사포로를 찾아와 스스키노에서 열리는 한 행사에 참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종료 후 약 20분이 지난 밤 10시 25분경 피해자가 혼자 호텔로 들어가는 모습이 인근 CCTV에 잡혔고 약 10분 뒤 흰 옷을 입고 큰 캐리어를 소지한 다른 인물과 합류. 2명이 함께 호텔로 향하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시신이 발견될 때까지 피해자의 모습은 목격되지 않았다. 다만 7월 2일 새벽 2시경
캐리어를 끌고 나가는 사람의 모습이 포착이 되었고 같은 시간대에 북쪽 출구에서 나오는 제3의 인물도 목격되었다. 북쪽 출구에서 나온 사람은 마찬가지로 캐리어를 끌고 있었으나 검은 옷을 입고 있었고 검은 마스크를 쓰고 등이 부자연스럽게 솟은 것을 보아 검은 백팩을 맨 것으로 추정했다. 호텔 최초 도착 시의 CCTV에서는 캐리어 소지한 모습이었대요. 나갈 때는 이렇게 이상하게 나갔다고. 경찰은 이 두 사람을 유력한 사건 관련자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다. 그러던 중에 사건 발생으로부터 약 3주가 지난 2023년 7월 24일 경찰은 사포로시 아스베스구에 거주하는 29세 여성 다무라 루나와 그녀의 부친인 다무라 오사무를 살인용의자로 체포했다. 여기서 사람들을 놀라게 한 사실은 아버지 오사무가 현역 정신과 의사였다는 점과 부녀가 체포되고 얼마 뒤 모친 다무라 히로코까지 공범으로 체포되었다는 거다. 이들의 자택에서는 피해자의 잘린 머리가 일부 부패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뭐야 이 가족? 경찰은 용의자들의 범죄 인정 여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일단 히로코도 집에 피해자의 머리가 있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히로코가 아까 딸이었죠? 아닌데? 엄마 맞다. 엄마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조사를 진행했다. 루나와 오사무 부녀가 범행을 공모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사건 발생 전 삿포로시 모 상점에서 캐리어와 흉기로 추정이 되는 날부치를 구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진짜 살인마 가족이네요. 한편 다무라 일가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결과 캐리어가 발견, 이를 압수하여 사건과의 관련성을 조사했다. 2025년 1월 22일 다무라 루나 용의자가 2초 동안 피해자의 목을 9번 찔렀다는 보도가 나와서 일본 인터넷상에서 실버 체리엇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이게 뭔데? 헐. 조조의 기묘한 모험? 아 여기 나와? 근데 이런 별명을 붙이는 거 좀 그러네? 사건인데 용의자들은 어떤 인물인가? 다무라 루나는 동네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조용하고 얌전한 이미지였다고 한다. 부친 오사무도 항상 환자들을 먼저 생각하는 좋은 의사였고 모친 히로코도 그냥 어디에나 있는 평범한 동네 아주머니 같은 인상이었으며 부부 사이도 나쁘진 않았다는 증언이다. 한편 부친이 근무하던 병원 관계자에 따르면 오사무가 딸이 히키코모리라는 이야기를 종종 했다고 한다. 한편 다무라 일가가 사는 동네 주민들 사이에서는 가족들에게 뭔가 이상한 기류가 감지되는 듯했다는 말이 나왔다. 한 주민은 오사무 아저씨가 집에 들어왔다가도 곧장 차로 어디론가 나가서 한 10분 정도 있다가 들어왔다. 그리고 집안에는 절대 들어가지 않았다. 라고 증언하며 오사무가 마치 차박 캠핑이라도 하는 듯한 생활을 했다고 한다. 또 다른 주민은 일가가 체포되기 약 일주일 전에 아이스박스가 가득 놓인 차고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면서 그 전에는 이 아이스박스가 없었다가 얼마 전부터 갑자기 생겼다고 증언했다. 이 주민은 언론의 취재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다무라 일가의 집 차고에 아이스박스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면서 상당히 놀라는 반응을 보였다. 보복성 범죄의 가능성. 일부 언론에서는 피해자가 평소 여성들에게 접근하기 위해 성소수자로서 위장을 하며 자주 성소수자들이 바에 드나들어 평소 위험한 인물로 불려왔다는 불특정 다수의 증언이 있다고 보도했다. 다무라 일가 또한 같은 진술을 했으며 피해자가 성정체성으로 고민하는 루나에게 성소수자로서 접근해 안심시킨 후 강제로 루나를 성폭행, 그걸 촬영했으며 이후 집에 찾아오는 등 스토킹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약간 유상한 이야기네요. 일본 경찰 측은 아직 사건의 진위 여부를 파악 중이라고 했다. 가해자 루나의 할아버지 또한 일본 매체에서 루나는 자신의 아버지를 제외한 남자를 싫어했다. 루나는 클럽에서 만난 A씨가 여성 옷을 입고 있어서 여자라고 생각했다. A씨가 둘이서 가기 좋은 곳이 있다면서 러브호텔에 데리고 갔고 A씨는 호텔에 들어가자마자 남자로 본색을 드러내더니 루나를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루나는 딸내미였죠.
또한 루나는 피해자에게 성폭행, 스토킹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했지만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로 피해자가 더 이상 다시는 나타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또 다시 앞에 나타나 연락을 했고 이러한 이유로 저지른 보복성 범죄라는 게 다무라 일가 측 주장이래요. 아직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완벽한 결과가 없네? 근데 목을 왜 잘라? 목까지 잘라야 돼? 너무 무섭게? 단순히 막 칼로 자상을 입히는 것도 아니고 목을 왜 자를까? 흠냐. 무서운 이야기네요. 그러게 보복이라기엔 너무 빡세다. 시청자님들 공포썰 읽고 싶은데 지금 그 공포썰들이 다 저기 공포 라디오 사연으로 보내시는 것 같아가지고 카페에 없거든요? 아, 다 그거 너무 무서운 진짜 막 사람 죽고 썰리고 이런 거밖에 없어 가져온 게. 약간 가볍게 아까 그 게이 군대 썰처럼 그런 거 보고 싶단 말이야. 지금 너무 무서운 거밖에 없다고. 지금 모집 기간이긴 해. 무섭다고. 이거 알아요? 이거 미쳤어? 이거 봤어? 아, 이거는 내가 안 다룰라 했는데 그냥 뭐 읽게 되네. 이거는 그리고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가. 파주 부사관 아내 방치 상황 사건. 이거 완전 최근 거예요. 2025년 현역 대한민국 육군 부사관 남성이 본인의 아내를 욕창과 오물 등으로 인해 신체가 괴사해서 신체 일부 부위에 구더기가 끓을 때까지 수개월 방치하다가 11월 17일이 돼서야 119에 신고했고 끝내 다음날인 11월 18일 사망에 이르게 했다. 아, 이게 진짜 말이 안 돼. 11월 17일 오전 8시경에 남편은 출근을 위해서 방문 앞에서 아내한테 아침 인사를 했는데 아내가 대답하지 않아 불길한 마음에 안방문을 열었고 눈을 뜨고 의식은 있는 상태였다고 한다. 이후 남편은 119에 신고를 했고 남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은 피해자의 집을 방문할 때 시신이 부패됐거나 개인위생의 결핍으로 화장실이 아닌 거실이나 침대에 대변을 본 환자를 맞이했을 때와 비슷한 냄새가 현관문을 열자마자 났다고 한다. 악취로 인해 어수선하고 어지러운 상태로 환자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찾은 안방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번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한다. 남편한테 아내가 어디 있냐라고 물었을 때 가리킨 안방 구석 작은 1인용 소파에 이불을 목 끝까지 덮은 아내를 찾을 수 있었다. 아내가 덮고 있는 이불도 대변으로 인해 색이 변해낸 상태였고 전신은 대변으로 오염된 상태로 괴사 중이었고 구더기가 퍼져 있었으며 구급대원이 도착한 상태에서도 환자는 대변을 보고 있었다고 했다. 이후 환자는 다음 날에 18일 병원에서 폐혈증으로 사망했다. 이후 담당 의가 유가족들에게 피해자 상태를 사진으로 보여줘 설명할 때 남편은 아내의 상태를 마치 처음 본 것처럼 주저앉았다고 한다. 난 이게 진짜 이해가 안 돼. 남편은 중유기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했다. 이후 남편이 밝히기로는 자신은 피해자의 상태를 모르고 있었다고 하고 근데 이거 어떻게 몰라? 지금 이렇게 손가락을 가리키고 막 저기 뭐야 이 신고했을 때도 아내가 대답하지 않죠. 진짜 이해가 안 가네. 처음 온 것처럼 주저앉았고 이후 남편이 밝히기로는 자신은 피해자의 상태를 모르고 있었다고 한다. 피해자가 전날 스프를 먹고 싶다고 해서 끓여 먹여주었는데 이불에 흘렸고 이불을 걷어보니 다리가 검게 되어 있는 걸 봤고 씻지 않아서 그런 줄 알았다고 한다. 구급대원들이 수차례 물어본 결과 남편은 약 3개월 전부터 이랬다라 발언했고 구급활동 일지와 병원 입원 기록지 등의 증거로 적혔다. 하지만 군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던 남편은 자기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고 전혀 몰랐다고 밝혔다. 이에 유가족은 이렇게까지 몸이 괴사되고 구더기가 끓을 때까지 왜 아무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았는지 동거하며 지내는 남편이 왜 몰랐는지 주장하는 건지 의문이다 라고 말했대요. 가해자인 남편은 군 수사관이 아내가 앉아있던 바로 옆 화장실이 현관 앞 화장실보다 훨씬 깨끗한 이유를 물었을 때 신고 전날에 화장실 청소를 해줬다라 말했고 근데 화장실 청소하는 동안 아내를 못 봤을 수 있냐 물었지만 눈을 닫고 했다는 등 보지 못했다고 했대. 아니, 집이 무슨 이만한 궁전도 아닌데 말이 되냐 이게 말도 안 돼.
화장실에는 사용한 거즈가 널브러져 있었다고 했고 안방 베란다에 갈변이 된 거즈가 버려진 봉지가 여럿 있었다. 서울대 법의학실 유성호 교수는 피해자의 다리에 구더기가 끓으며 스스로 거동할 수 없었을 거고 의식을 잃기 최소 7일에서 10일 전까지는 누군가가 음식을 계속 공급해줘야 했을 거라고 밝혔다. 구조 당시에 대변이 계속 나오고 있었던 것도 있고 그쵸, 누가 뭔가 먹였으니까 변이 나왔겠죠. 이거는 피해자가 앉아있던 소파 바로 옆 작은 공간에 쌓여있던 쓰레기들. 아이고, 그냥 이렇게 막 방치되어 있었구나, 쓰레기랑 같이. 또 전신이 온전치 못하고 팔과 어깨 등에도 상처가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스스로 이불을 목까지 덮는 건 어려울 거라고 밝혔다. 사건 발생 장소 주변 상인들에게 물어본 결과 가해자는 사건 당일 전에도 여러 목격담이 있었지만 아내를 본 사람은 약 4개월 전에 같이 있는 걸 봤다고 한 이웃주민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집에서 나는 악취를 몰랐을 수 있냐는 물음에 남편은 아내가 인센스 스틱과 디퓨저 등을 과하게 사용해서 몰랐다고 한다. 실제로 현장 주변에 관련된 제품이 여럿 있긴 한데 피해자 지인 증언으로는 그동안 그렇게 방향제를 사용한 걸 본 적이 없고 강아지를 키워 때문에라도 향을 과하게 피울 리 없다고 했다. 주변 이웃들도 그동안 냄새는 전혀 나지 않았다고 의아해했다. 사건 현장의 생활을 파악하기 위해 전기세와 수도 사용량을 조회한 결과 작년에 비해 몇 배로 사용된 전기세 약 40만원. 에어컨을 하루 종일 틀어놨을 거라는 에너지 행정학과 정현재 교수의 의견이 있다. 이거 뭐 냄새 안 나게 하려고 이렇게 했나봐. 일반적인 1인 한 달 수도 사용량인 4에서 5.5톤과는 차원이 다른 한 달에 약 39톤 즉 사용했으며 한국수도경영연구소 김길복 소장은 부부가 많이 써도 12톤이고 4명이 써도 18에서 20톤인 거에 비해 40톤을 넘긴 사용량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가해자는 아내의 신체적 피해가 시작됐을 약 8월부터 주변인 별로 친하지 않던 친구들에게까지 의미 없는 안부 전화를 여러 돌렸다고 지인들이 밝혔고 평소였으면 항상 붙어 다녔을 아내를 두고 남편만 모임에 나와 주변인들이 물었을 때 계속 날짜를 미루며 9월에는 같이 나온다, 11월에는 같이 나온다 라고 얘기했다고 한다. 이거 뭔가 알리바이 만들라 그런 거겠죠? 가해자 남편이 일했던 업체에서는 평소 아내를 애틋하게 아끼는 모습이었고 집안일도 다 자신이 했다고 했다. 이에 부인은 뭘 하냐고 묻는 담당자의 질문에는 잠시 쉬고 있다고 얘기했다 한다. 그러던 어느 날 담당자에게 남편은 잠시 1시간만 집에 갔다 오면 안 되겠냐는 부탁을 했다 하고 이유를 물었더니 집에 있는 강아지가 아파서 응급실을 데려가야 한다고 했다. 때문에 부인이 병원을 데려가면 되지 않느냐? 란 질문에는 아내는 전날 친구들과 캠핑을 갔다고 했다 한다. 이에 남편이 간 동물병원을 찾아가 봤을 때 실제로 강아지를 데리고 병원에 왔었고 구토 증상이 있어서 검사가 필요해 비용 청구를 물었을 때는 흔쾌히 해달라고 했다 한다. 가해자인 남편은 사건 당일 10여일 전까지도 처가댁에서 보내준 음식을 가족 단톡방에 올리며 극찬을 했다고 하고 아내는 다른 음식을 해줬다고 한다. 정씨가 가해자인가? 이건 반칙이에요. 장난 아니에요. 너무 맛있다는 거겠죠? 엄마 장난 아니네. 땡땡은 삼겹을 배추된장국이에요. 홍어는 아예 안 먹어? 네, 땡땡이는 홍어 못 먹어요. 응급의학과 전문의 강남규 과장은 혈액검사 등 결과를 봤을 때 10일 전에라도 와서 적극적인 조치를 받았다면 살았을 수도 있을 거라고 밝혔다. 폐혈증에 들어가는 초기 단계에 사망했을 것이고 나이가 많지 않고 건강해서 가능성이 있었을 거라고 했다. 피해자는 전에 일했던 병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2년 전에 퇴사했다고 하며 공황장애에 대한 얘기가 있다. 지인과의 통화 내용으로 봤을 때 그 자리에서 짐 싸고 나왔다. 그래서 너무 행복해. 라고 하며 딱히 우울하거나 힘든 모습은 아니었다고 하고 병원에서 퇴사해가지고 너무 행복하다라고 잘했고 지인의 증언으로는 자신도 우울증이 있어서 병원을 다녔고 피해자가 정말 우울했다면 자기한테 이야기하고 다니는 병원이라도 물었을 사람이다. 오히려 내가 우울했을 때 항상 응원해주고 도와줬다고 밝혔다.
가해자의 남편이 아내한테 평소 우울증이 있다고 했지만 구급대원에 진단받은 병원을 물었을 때는 우울증 때문에 다니는 병원은 없다고 이야기했다고 한다. 약을 먹은 적도 없고 진단도 받지 않았는데 왜 우울증인지 물어보니 본인이 우울증이라고 생각이 된다라는 답변을 받았다. 이후 남편과 아내가 나눈 카톡 내용을 확인했을 때 어느 순간부터 가해자 남편이 편의점 매대 사진을 보내주면 아내가 이걸 사와달라고 답장한 내용이 있었고 나중에는 답장이 아닌 매대 사진을 보내면은 얼마 안가 아내에게 전화가 온 기록이 있다. 이 카톡을 보낼 힘이 없는 건가? 손가락을 움직일 힘? 이는 피해자가 앉아있던 소파 옆에 쌓여있는 쓰레기들과 같았다. 여기 사온 게 휴대폰에는 피해자가 직접 찍은 것으로 보이는 시점의 사진도 있고 소파에 앉아 덮고 있는 이불을 찍은 시점 등 발견 당시와는 다른 이불 사진이 여럿 있었는데 더러워졌을 때 새로운 이불을 빨아서 소파 옆 침대에 올려놔 주었다고 남편은 밝혔다. 서원대 상담심리학과 김태경 교수는 우울했을 가능성과 공황 발작이 있었을 가능성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거동을 못할 수준은 아니며 욕창이 생겨 괴사할 때까지 소파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건 본인의 의지가 아니었을 거라고 본다. 또 응급의학과 전문의 강남규 과장은 욕창이 흔히 생기는 항상 어딘가에 맞닿아 있는 부분 외에도 피해자의 몸에는 배와 쇄골 아래 등 괴사가 진행되고 있었으며 상처를 입어 괴사했을 것이라고 한다. 맞아, 욕창은 계속 어딘가랑 맞닿아 있으면 거기가 점점 썩어서 생기는 거거든요. 이렇게 사진처럼. 근데 배랑 쇄골, 특히나 쇄골은 이거 어디 맞닿아 있을 때도 없고 배도. 그 중에서도 오른쪽 어깨 쇄골 부분 괴사는 비교적 최근에 생겼을 것이고 외상에 의한 상처. 그러니까 이거 폭력이 있었어. 또한 흉부 CT를 확인해봤을 때 오른쪽 1번에서 6번까지의 갈비뼈에 골절 소견이 있다. 그러니까 못 움직이게 한 거 아닐까? 심폐소생술 중에 갈비뼈가 부러지는 경우는 있지만 1, 2번 갈비뼈는 거의 없다고 하고 다른 이유의 골절이라고 의심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사건 현장에는 아내가 사망 전에 내일 나 병원 좀 데리고 가줘. 감기약이랑 입술약 좀 타고 싶어서 부탁 좀 해도 될까? 라고 적은 편지도 발견되었다. 남편인 정씨, 가명. 정씨는 12월 16일 군 검찰에서 주된 공소사실로 살인, 예비적 공소사실로 유기치사를 적용해 기소되었다. 격투 선수도 1, 2번 갈비는 잘 안 다치는 부위예요. 아, 그래요? 일단 여기까지예요, 이거. 이거 약간 최근에 대두된 이야기라 가지고. 근데 막 너무 사건이 말이 안 되다 보니까 좀 막 내피셜 글도 많더라고요, 찾아보면은. 저 좀 기다렸다가 제대로 뉴스에 나온 거 봐야 될 것 같아. 말이 안 되네, 이거. 너무 기게. 조사를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불쌍하다. 남편, 근데 이게 말이 될 거라고 생각한 건가, 얘는? 자기의 한 말이? 이런 얘기였어요. 너무 말이 안 되는 사건이에요. 어떻게 방치를 하냐? 맞아, 이게 제가 뭔가 하나도 모르겠어. 이게 말이 되는, 앞뒤가 다 안 맞고, 지금 피해자의 상태도 너무 말이 안 되니까, 여기까지 읽을까요? 마무리 글이 너무 무섭다. 이것도 너무 무서운 글이었어요. 자기가 안 가면 신고는 도대체 왜 한 거지? 그니까. 남편 정신도 좀 검사를 제대로 해봐야 될 것 같아. 뭐 물론 당연히 정신이 이상하겠지만 심리를 잘 모르겠네. 일단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마무리가 너무 찝찝한데 마무리 고양이 사진 하나 띄우고 가겠습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고생했고 아무튼 이중잠금 침대 위아래 보호창문 세탁기 안에 잘 확인하시고 주무시기 바라겠습니다. 너무 무서운 걸 많이 읽었습니다. 무섭습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글 가져와 주신 분들 다 감사해요. 안녕, 안녕히 주무세요. 바이바이.